1980년대 이후에 북한이 잠수정을 타고요. 이 대남 침투한 게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1996년에는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그렇고 북한은 그야말로 이 잠수정을 대남 침투 혹은 도발의 그 천병으로서 이제 사용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하면 왠지 옛날 사건, 언제적 잠수함이야. 이런 느낌 사실 들 텐데, 종민 씨. 근데 이게 최근에도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침투한다는 사실 아세요? 최근에요? 예. 2019년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서 우리 동해로 몇 번이나 침투했을까요?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2019년. 그렇지. 그래서 들은 건 없거든요, 많이.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들었으니까 한두 번 정도 뭐. 한두 번, 무려 2019년 한 해에만 90번. 90번. 90번을 북한 잠수함이 우리 동해 바다로 침투를 했습니다. 뭐야? 왜 몰라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놀랄 일도 아닌 게 2018년에는 한 해 동안 150편, 150여 차례 침투 훈련을 벌였어요. 북한이 뻑하면 잠수함 침투 훈련을 벌여서 동해를 넘어왔다가 다시 몰래 넘어가는 훈련을 한 해에 150번 한 겁니다. 세상에? 어머? 2014년에도 120회를 했죠. 코로나 전까지는 매년 평균적으로 80에서 90여 차례를 꾸준히 잠수정을 통해서 북한 함흥에서 우리 동해 바다를 왔다 갔다 해왔다는 겁니다. 이 대남 침투 훈련을 북한이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인즉슨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언제든지 잠수함에 무기 싣고 병력 실어서 동해 쪽으로 침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사실 북한이 노린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서 잠수함의 성능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개수는 많거든요. 소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를 싣고 저희 이제 동해, 서해 그리고 남해로 해가지고 저희가 있는 핵발전소 이런 데를 공격한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쏜 것만큼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죠. 위험하죠. 그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뭐 북한이 잠수정에 무슨 특수부대 태워가지고 왔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단 한 발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려 핵이라는 거를 싣고 만약에 잠수함이 떠서 대한민국에 왔다? 이건 끔찍한 일인 거죠. 이제 아주 대놓고 핵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창의 서막을 알리고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 제841호가 김군옥 영호로 명명됐습니다. 오늘의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못지않게 우리의 족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백 무슨 소리야, 나. 자, 우리가 북한 해군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잘 모르는 사실 한 가지. 첫 번째, 북한의 해군 주요 전력 규모만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계적인 탑티어 수준입니다. 그 예로 잠수함 전력 보유 랭킹이 전 세계 몇 위일까요? 전 세계를 전 세계. 그러면 12위권, 13위권 정도 될 것 같아요. 희석형은 12위에서 13위권. 왜냐면 그 선진국들은 이미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오빠가 이런 거 13이라 그랬어요? 저는 한 3위는 될 것 같아요. 3위? 왜냐면 북한은 개수로 이기거든. 근데 왜, 북한은 질보다 양이거든. 근데 왜 바다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바다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세계 1위입니다. 그렇지. 세계 1위입니다. 그렇지.
어머머. 진짜요? 1등은 다 좋은 거니. 대박이다. 1등은 다 좋은 거예요. 봐서. 국방부 출입 기자를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아 진짜. 4년 정도 했거든요. 매해 제가 국방부 기사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사실은 잠수함 전력 세계 순위 랭킹을 보는데 북한이 손 놓치질 안 않아요. 아니. 놓치질 않아요. 진짜 일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해군력 세계 5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해군요? 일본?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력 우리나라 전체 랭킹이 우리나라가 세계 해군이 5위입니다. 진짜 네. 어렵지 않아? 강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18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 그렇죠. 그런데 해군력 14위인 북한은 네. 잠수함을 몇 척 정도 갖고 있길래 도대체 잠수함 부문 1위일까? 그럼 한 50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몇 제가- 척이나 돼요? 50대 갖고 안 되지. 제가 한 알기로 200대 미국이 있죠? 한 65대 그 언저리를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보다 또 많다. 그럼 한 그보다 200대. 많다 한 70대? 한 1위니까 그죠. 제가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발행한 국방백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공식적으로 국방백서에서 70여 척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것으로 70여 기가 돼 있는데 근데 통상 이거보다 전문가들은 더 많이 봐요. 아. 그래서 뭐 78척. 근데 어떤 자료는 또 90여 척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현재 해군력 세계 랭킹 1위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미국. 미국이 68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해군력 세계 2위는 어딜까요? 일본. 중국. 중국. 그렇죠. 중국이 72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맞네. 이들보다 북한이 더 많다는 거니까. 잠수함 분야에 있어서 북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력적인 국가인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 사실은 잠수함의 성능을 보면 동해상의 경운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무시해도 됐어요. 동해상에 달달달달 소리 나요. 북한 잠수함 소리 들어보면 디젤이구나. 붕, 오토바이 붕, 그거. 달달달달달. 그것도 이제 옛날 디젤. 그래서 사람 몇 명만 실어 나르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은 아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전술 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핵 잠수함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선보였던 대수만 많았던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7월에요. 김정은이 신형 잠수함 이 건조 현장을 공개한 후 4년 만에 북한이 처음으로 다시 한번 전술핵 잠수함인 김근옥 영함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만큼 뭔가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와 어떤 또 자신감의 어떤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세계 잠수함 전체 규모 1위답게요. 이 북한의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 한반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또 김정은이 정말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통해서 기습 남침을 가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북한 김근옥 영웅함 그 위력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걸 개조해서 만든 김근옥 영웅함 애프터 사진을 좀 바로 준비해 볼게요. 색깔이 일단 달라졌어. 자, 이게 어떤 게 차이점이 일단 가장 눈에 띄어요? 길이요, 길이. 그렇죠. 10m 되기로 했어.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잠수함의 직경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직경은 비슷한데 길이가 확연하게 쫙 늘어났죠. 한 9에서 10m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서 길이를 더 연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네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차이는 바로 이 함상 부분입니다. 아, 아까 그거. 함상 부분에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과 발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10개의 발사관이 보입니다. 작은 사각형 6개랑 큰 사각형 4개인데 다시 말해서 대형 발사관 4개와 소형 발사관 6개가 이번 김근옥 영웅함에는 탑재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발사관에 실릴 수 있는 미사일이 뭐냐? 네. 이게 가장 핵심인데 북한 잠수함에 전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SLBM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SLBM이 뭐냐? 간략하게 말하면 잠수함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그런데 화면으로 보면 북한의 SLBM 미사일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김근옥 영웅함의 외관을 분석해 보면 이번에 북한 잠수함에 실릴 수 있는 SLBM의 종류가 뭘까 분석해 보면 큰 발사관 쪽에는 중거리 미사일인 북극성 3, 4, 5호
나머지 작은 발사관 6개에는 미니 SLBM을 각각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군옥 영웅함이 한 대가 아니라 만약에 6대에서 7대 정도 북한이 증산을 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동해바다와 우리 남해바다에 SLBM을 딱 조준하고 우리 쪽을 향해서 공개 위협을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10발씩이나. 사실은 이제 핵잠수함 한 대가 전쟁의 거의 모든 판세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할 만한 굉장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못지않게 우리의 족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기존 잠수함들이 핵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아니 근데 이 북한이 공개한 이 김근옥 영웅함도 핵 추진 잠수함인가요? 아닙니다. 다행인 게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에요. 근데 북한 김정은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가기 위해 필적하는 공격형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했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거든요. 그러게. 오늘의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못지않게 우리의 족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전술 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위력적인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급기야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들게 된다? 아이고. 이거는 재난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차이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기가 무섭다. 자,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지금 보신 김군옥 영웅함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추진 기관이에요. 디젤 엔진을 쓰는데 여기서의 많은 착각들을 하는 게 우리가 디젤 차처럼 디젤 엔진을 써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디젤 엔진을 활용해서 이 잠수함 안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배터리를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식이 이 디젤식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이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핵 융합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발생해서 연료를 채울 필요도 없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해수면 위로 나올 필요도 없죠. 부상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계속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는 아니지만 장시간에 해저 속에 잠수할 수 있는 은밀성이 최대화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가시적으로 속도가 차이가 나요. 디젤 잠수함은 16에서 17. 특히나 북한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이 로미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속도가 더 느려요. 아이고. 굉장히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보다 핵 추진을 이용한 잠수함은 시속 46에서 사실은 더 빠릅니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은 아까 뭘 했어요? 속도가 빠른 게 무조건 이긴다고 네. 했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물속에서 시속 46이면 진짜 빠른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 속도 차이에서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죠. 결정적으로 증명된 게 뭐냐면 1982년도에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투입됐던 해전이 있었어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붙었던 포클랜드 해전. 영국에서 포클랜드까지가 1,400km 정도 돼요. 최대한 빨리 영국 본토에서 저 밑에 남미에 있는 포클랜드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랑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동시에 보냅니다. 먼저 도착한 애들이 작전 개시하라고. 핵 추진 잠수함은 단 10여일, 2주가 안 돼서 저 멀리 북해의 영국에서 이 남미 앞바다까지 도달을 해요. 그런 반면에 이 디젤 잠수함은 무려 5주 이상 걸렸어요. 5주요?
속도에서 이미 안 게임 되는 끝난 거나 후에 안 된다. 게임 디젤 끝나고. 추진 잠수함. 그런데도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46km 시속이면요. 9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맞아요. 와,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개발한 도산 안창호함의 경우에는 이게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37km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물론 핵 추진 잠수함의 속도는 좀 못 따라가는 거죠. 이 도산 안창호함도 재래식 그 디젤 잠수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선 이 강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못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술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의미에서 못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는 잠수함 설계 기술도 그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가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핵 여기를 쓰려면 소형 원자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국제법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인데. 네, 미국이 이제 허용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쏘는 게 아니라 먼 바다까지 가거든요. 이게 몇 달 가면 미국 앞도 가고 뭐 전세 유럽도 가고 다 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허가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최근에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첩보를 좀 제가 받았는데 왜냐면 봐봐요. 이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서 완성했어요. 북한이 이제 바닷속에서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북한이 핵을 이제 소형화해서 양산하기 직전 단계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우리가 보유할 것을 허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공감대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조야, 워싱턴 조야에서도 한국에게 이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해 줄 거냐 아니면 그냥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할 것이냐 그런 선택지의 상황에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부담스러우니 그럼요. 그냥 한국이 기술도 많은데 그냥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허가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조야의 공감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전 기간의 차이예요. 잠행 능력의 차이인데 디젤 잠수함은 최장 2, 3주. 근데 사실 북한 잠수함은 2, 3주도 작전을 못 해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는 뭐 6개월까지도 잠행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작전 기간이 길다라는 거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승조원들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럼요. 바닷속에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작전 개념이 가능한 거죠. 자망 시간이 사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 아니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자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 디젤 경유차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네. 다르고요. 경유차는 사실은 경유 그 자체가 엔진에 힘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좋아요? 그것보다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하면은 이게 연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산소하고 수소로 돼 있잖아요. 분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연소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그걸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떠야 되는데 뜨다 보면 이게 잠수함 아니죠. 그래서 수상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맞아요. 디젤 엔진도 있는데 왜 네. 굳이 배터리까지 달고 가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맞아요. 디젤 엔진을 쓰려면 계속 공기를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산소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잠수함 안에다가 산소를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닐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물 바깥에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그렇죠. 배터리에다 집어넣고 전에다가? 동력을 가라앉아서 배터리로 돌아다니는 하이브리드. 맞아요. 아 근데 너무 불리해요. 전기차라고 온 거죠. 핵 추진하고는 너무 불리해요. 아, 그래서 이제 생각한 꼼수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너무 노출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스노클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저기 스노클링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하면은 잘 안 보여요. 그걸 가지고 한 다음에 잔뜩 산소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발전해서 충전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건 2주, 3주까지도 가니까 제법 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굳이 수상함이라고 하는 그 저기 불명예를 안지 않고도 공기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2-3달 또는 6달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다고 그렇죠. 잠수함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씬이 어떤 씬이냐면요. 잠수함이 가다가 구축함을 만나요. 전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급 구축함들은 워낙 잠수함을 잘 찾기 때문에 잠수함이 숨어요. 물 밑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그 구축함이 그 위에서 기다립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 잠수함이 뜨기 전에 구축함이 못 찾고 사라지면 잠수함을 살 수 있죠. 영화에 시동 끄고 가만히 그렇죠. 있지. 시동을 걸면 벌써 소리도 잡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면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안 올라오니까 구축함이 그냥 가야겠죠. 하지만 디젤 잠수함일 경우에는 언젠간 올라와야 되거든요. 잠수 위에 그러니까 두셔야 그 되니까. 위에서 기다리니까 사실은 여기서 승패가 또 나버리는 거예요. 아하, 재밌다.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보완한 완성형 무기 체계가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한계점, 속도, 그리고 자망 시간, 핵 연료를 농축을 하면 이게 40년, 원하면 60년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차폐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느냐? 간단해요. 그냥 그 화력 발전소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그 석탄이나 가스를 태우는 게 아니고 원자력 연료가 들어가서 거기 중성자를 퍼넣으면은 산소가 필요 없이 계속 핵 분열이 되고 엄청난 열이 나온다. 보통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 아까 전술핵 잠시 나왔는데 네. 한 도시를 없앨 만큼 그거를 그건 이제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핵 반응이 끝난 건데 그건 그렇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40년, 60년 그건 천천히 그러니까 독주하고 맥주 정도 차이? 그럼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열이 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소리를 주기 위해서도 방음 장치도 하고 네. 또 원래 터빈이 워낙 세게 돌아가니까 그걸 감속시키면서 또 제동을 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찰열이 대단하단 말이죠. 이거는 최고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하면 이제 두께가 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공기 부피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m, 긴 거는 180m. 180m면은 우리 그 축구장 2개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폭이 뭐 45, 50m. 그래서 굉장히 커지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쿠엄이 들어가는 몰리브 티타늄 그 비행기 원료처럼. 그리고 거기 이제 요즘은 파이버 글래스니까 광섬유가 들어간다. 그리고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고무도 붙여야 돼요. 고무요? 완충돼서.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합성 재료가 제작 기술이 북조선에는 없죠. 아직은요. 다른 사실입니다. 없다고 방심하면 안 돼. 내가 맨날 만들 수 그랬어. 있어. 핵무기 만든다고 할 때 우리 북한 없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만들어야 돼. 맞아. 근데 지금 그 핵추진과 이제 디젤 추진 장단점의 결정적인 차이는 또 이게 있어요. 육해 공군 전투에서 지상전, 공중전, 해전에서 가장 불리한 게 뭔지 아세요? 해군? 해전이에요. 왜냐면 숨을 데가 없어.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스피드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찾든지 먼저 도망가든지 멀리 도망가든지 빨리 쫓아가든지. 디젤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엔진, 디젤 엔진이죠. 그다음에 발전기, 축전기가 잠수함 안에 몇 % 차지하는 줄 아세요? 공간을요? 정확하게 절반이요. 정확하게 절반이요. 그렇게 많이? 반이 엔진이에요, 반이. 와, 진짜 엄청 크네. 그런 반면에 핵추진 잠수함은 그 엔진 부분이 몇 %? 많아봤자 33%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이 추진체의 무슨 뭐 기술적 우월성을 떠나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이 가벼워요. 그래서 멀리 도망갈 수 있고 빨리 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도 빠른데 무게도 가볍고. 그렇죠. 안에 있는 또 이 공간 활용도도 높고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한 발에도 더 우리가 장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와, 진짜 이 전술핵 잠수함에다가 이 핵 추진력까지 이게 보태지면은 진짜 위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위협적이에요. 와. 이게 핵추진 잠수함이 무서운 거는요. 뭐 이렇게 무슨 뭐 고래처럼 돌고래처럼 위로 자꾸 나갔다 모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여. 그냥 밑에서만. 밑에서 너무 무서워 다니다가 가만히 머물고 있다가 빡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크림슨 타이드라고 핵 잠수함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명작이죠. 거기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지구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람이 지구상에는 딱 3명 있다.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함장. 와. 핵추진 잠수함 함장. 와. 그 정도야? 그 정도예요.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 잠수함을 운영한다.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것인데 왜냐하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레이더에 안 잡혀요. 한번 쑥 들어가 버리죠. 어디 있는지 몰라. 얘가 부산 앞바다에 뭐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울진 핵 발전소 앞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지금 북한이 무슨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 뭐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얘가 불쑥 튀어나와서 안 올라와도 돼요? 여기서 전술핵 한 방을 우리 대한민국에 쏜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재앙 그 자체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북한 잠수함을 위성이나 이런 대북 감시 장비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었죠. 봉화보일러 공장에서 만든다. 아니면 뭐 장전항 기지에서 출격한다, 들어온다.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길어야 북한이 연근해에서 잠수함이 움직이는 게 한 2, 3일 주기거든요. 2, 3일마다 한 번씩은 어쨌든 올라와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미군 같은 경우에는 동해 쪽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해로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잠수함의 고유 그 음파가 있거든요. 엔진 배마다 소리가 다 있죠. 다른 그것들을 다 탐지해가지고 지나가는 거를 체크해서 이거는 어느 배가 움직인다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는데 이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북한이 도입이 되고 핵무장이 이제 잠수함으로까지 옮겨온다면 그 은익성, 잠수함의 고유 은익성이 거의 이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집 나갔던 잠수함이 한 1년쯤 후까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개시되면 거기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북한이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없잖아요. 북한 잠수함 전력의 3분의 1은 우리 군이 파악 못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실은 그 숫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감시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럼 그렇죠. 거기서 이제 놓치는 잠수함들이 생긴다. 그런데 사실 이 자망 중인 잠수함,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딱딱한 지면에서 우리가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그 미사일의 어떤 성능을 그 성공시키기 또 그 이 미사일이 발사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 속에서 잠수함에서 전술핵을 쏴서 타겟에 정확하게 맞춘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북한이 그 ICBM 그 발사 실험을 했잖아요. 이만거에서 많이 봤었는데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뮤직비디오처럼. 그거 많이 봤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당시 그때 이동식 그 발사할 때 그 발사대가 진짜 너무 불타 없어질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엄청 크다. 근데 완전 이야. 돼지가 흔들릴 정도인데 이야. 엄청나네요. 다시 봐도 어마어마한 추진력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저런 거를 이렇게 ICBM 발사를 해. 근데 저렇게 막 진짜 치축이 울리는데 이걸 물속에 있는 데서 이렇게 약간 위로 떠올라서 여기서 쏴? 파도도 치고 뭐도 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압력을 이겨내? 이게 말이 되나요? 대단한 기술.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물에서는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탄 일단은 물로 쏴요. 수압으로. 일단 수직 발사관 있잖아요. 피스톤처럼 엄청난 수압으로 해가지고 일단 띄워요. 띄우면 이제 이게 튀어오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수압을 견디고 와야 되니까 너무 깊이 쏘면 뭐 실력이 있으면 깊이 몇십 미터 내려 보통 그렇지 못하죠. 쏘면 이제 일단 수압 때문에 튕겨 오르는데 그때 최선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죠. 그렇죠. 일단 그 상태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수면에 나타나는 순간 중력 때문에 기울어져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점화가 되는데 이 점화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 위치 각도에서 벌써 어디 떨어질 건지가 정해진단 말이죠. 이게 유도탄이 아니고 탄도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냥 시연은 되지만은 목표물에 못 가죠. 한도탄이라면 아주 정밀한 타격은 쉽지 않겠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발사 순간에 모든 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이제 통제하는 게 관건이죠. 유도탄은 그러지 않았대요.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면서 바꾸잖아요. 지금 저기 하마스 전쟁 때 보셨죠? 네. 근데 이건 그게 안 돼요. 그냥 가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 포병들이 포 쏘듯이 일단 맞아요. 발사 순간에서 이미 다 결정이 돼요. 모든 게 이걸 어떻게 탄착지가 맞춰? 정지가 바닥에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처음에 나올 때 어떤 수압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저기 수면에 띄울 건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화시킬 거지. 선생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돼. 지금 여기 쐈어. 파도가 바다는 어떻게 돌지 몰라. 바닷물이 막 돌아. 막 진도 막 이런 데 가면 세요. 여기서 나와서도 파도도 있고 바람도 있어요. 바다 바람. 날씨. 근데 이걸 정확히 맞춰가지고 탱 하고 거기까지 가?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이죠. 미리 미국은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북한도 곧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유체역학 기술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 조건을 가지고 많은 모사를 한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전자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하고 테스팅이 다른다는 말이죠. 테스팅은 실수를 하면 주변 국가에 정말 치명적결함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홋카이도 위로 날아가는 거 있을 때 일본 난리 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잠수함에 떨어지죠. 더 큰 실수. 올라갔다가 잘못되면은 그렇죠. 굉장한 정교한 자폭.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은 자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SLBM은 ICBM 그런 대륙간 탄도탄 육지에서 육지로 또는 공중에서 육지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게 잠수 밑에 받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SLBM.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submarine 그다음에 L은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탄. ICBM은 땅에서. 컨티넨탈 대륙에서 대륙으로 하는 탄도탄. 무섭다. 이게 진짜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멋있는 얘기지만 그렇죠.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우리 주겠다고 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끔찍한 얘기예요. 맞아.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전투사에서 유례가 없는 어떤 기상천외한 발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김정은하고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하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 김정은도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하는 거 보고 아마 많은 힌트를 얻어서 야 이거 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에 뭐 저수지에서 쏜다 또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다 이랬는데 이동식 발사대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정보당국이 다 파악을 하거든요. 산음동 미사일 공장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동하고 저 육중한 게 움직이는데 뭐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위장막을 씌울 수도 없고. 근데 한 가지 북한이 이제 열차에 도대체 이 미사일을 싣고 가다가 그렇죠. 갑자기 기동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세워가지고 쏘는 이런 장면들이 막 북한 TV에 공개되고 이랬거든요. 네네. 야 정말 기상천외하다. 터널에서 열차가 나와서 화물차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위에 뚜껑이 윙탑자처럼 열리더니 저게 이제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야, 저 차도 다 녹았어. 난데없다. 하여튼 희한한 거를 막 잘 만들어줘. 북한이 열차가 아무리 뭐 열악하다 그러지만 그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지하 터널과 연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포착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저 머리로 비료를 뿌리면 아니 기차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왜 이용하는지 알겠는데 아니 뭐 이 저수지나 이 호수에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한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김종희 동무가 그걸 잘 모르는구만 기래. 그거야.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어디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지만 우리 북조선에서만 그걸 시도하지 않았겠어? 예, 맞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 남조선 승냥이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뭐지? 잘들 생각해보라고. 북조선에 호수가 몇 개이고 저수지가 몇 개인지 생각해보라고. 그거 어떻게 그래요? 자기 국민들은 숫자도 못 세면 궁금하세요, 간자가. 그러니까 북한에 호수하고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잠수함을 만들기 전에는 어떤 방식을 했냐면요.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공격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그 호수들에
플로팅 기술이라 해가지고 물 밑에다 잠수함 미사일을 숨기는 거예요. 아이고. 호수에서 발사하게 되면은 사실은 북한에 호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한미 당국의 정찰 위성이 많다고 해도 동시에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북한이 이렇게 전략을 만든 건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참 돈이 없구나. 돈이 없어가지고 무기를 제대로 개발을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꽁꽁 숨겨가지고 그냥 기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전술 전략. 그럼 마징가 제트 풀장 갈라지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진짜 김정은이든 저 짭정은이든 나쁜 방향으로 정말 제갈공명 뺨치는 전략 맞아요.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막 짭정은이 말한 것처럼 북한의 호수와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이걸 마음 먹고 여기서 이제 그 SLBM에 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우리 한미 감시 자산이 그걸 다 감시해야 돼요. 모든 저수지와 호수를. 그러네. 이게 얼마나 그 전략 낭비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 만약에 저수지와 호수 몇 개가 우리가 놓쳤다 감시를. 그럼 엄청나게 큰 뭐라고 할까 이게 그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머리 잘 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뭐 이제 누구나 알겠는데 북한같이 SLBM 호소국들이 진짜 이거를 보유국이 아니고. 김군옥함에서 만약에 쏠 수 있다면 진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할 수 있죠. 하고 근데 있죠. 사실 북한이 아까 영상 봤잖아요. SLBM을 성공했다라고 공개했던 영상을 두고 진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SLBM이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SLBM의 시험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연습, 그리고 수중에서 발사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하는 것, 총 3단계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이 마지막 기술 개발 단계인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것까지 다 성공을 해서 사실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나라의 이 성공한 영상부터 좀 보시죠. 야, 진짜? 야, 이거 뚫린다. 뭐지? 21년 9월이야? 우리나라는 이제 잠수함에서 실제 쏘아 올린 영상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이 수중에서 발사됩니다. 남해 이어도 방향으로 계획된 사거리 400km 정도로 비행해 목표 지점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SLBM을 발사해서 명중까지 성공한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5 여섯. 미국. 7개 국가밖에 안 돼요. 7개 국가밖에 안 돼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아, 듣자 하니까 내래 안 나설 수가 없겠구만 이거. 아니,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2016년도에 첫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극성 1호 기억 안 납니까? 우리가 이미 SLBM의 보유국이니까 남조선은 8번째가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기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논란은 저희가 이제 한국이 SLBM 성공하고 계속 있었어요. 한미 당국이 2016년도에 북한이 북극성 1호를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발사했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잠수함이 콜드론칭을 했을 때 그 압력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기동 중에 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응일성도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북한이 아직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냐 했을 때는 뭐 한미 당국자들 모두가 조금 퀘션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김군옥 영웅함에 장착돼 있다는 SLBM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수함 모형 하나를 들고 왔는데 꽁치급인데. 북한의 이제 김군옥 영웅함은 아니지만 이 러시아의 잠수함 모형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이 앞에 함수 부분에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북한이 인공기로 굉장히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함수 부분 안에 무언가를 숨긴 것이 아니냐. 특히 지난 7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것을 장착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핵 어뢰, 헤일이라고 불리는 어뢰가 이 앞에 함수 부분에 탑재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일부러 좀 크게 만들어놨고 가려놨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안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죠. 이거 앞에로 쏴서 이렇게 저 헤엄쳐 가는 거? 오래 바다 안에서 폭탄. 이럴 경우에 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른바 김군호 영웅함에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외에도 핵 어뢰, 헤일이라고 하죠. 쓰나미. 쓰나미죠. 이 둘을 다 발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수중 핵 어뢰 헤일 1, 2 수중 기폭 실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뢰가 지나가네. 지나가는 거예요? 뭐 폭발했네. 뭐가 폭발했어?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한 것입니다. 북한이 비밀 병기라고 부른 헤일은 자망으로 은밀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한 뒤 수중 폭파해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항구 등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수중 도약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핵어뢰는 지난 4일 함경남도 가진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항로를 따라 1000km를 71시간 6분간 자망했고 어제 목표 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앞바다에 도달해 수중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시험 폭파한 핵어뢰를 헤일 2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헤일 첫 공개 당시 자망 시간 59시간보다 11시간 넘게 늘어났고 나흘 뒤 공개된 헤일 1형의 자망거리 600km보다 400km 더 길어지는 등 성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큰 파도 같기도 하고 핵 어뢰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 방금 영상만 봐도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실감이 좀 안 나는데 영상만으로는 으시시하죠. 예, 이게 무기로 쓰이면 어느 정도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 아마도 작더라도 수십 킬로톤, 그러니까 수만 톤 정도니까 이게 그 항만에 도착한다 치면은,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 저기 핵 추진 잠수함 확보한 상태에서 태평양 해상에 쏜다면 이제는 사정권이 굉장히 멀어지는 거란 말이죠. 전 세계가 들어간다고. 이게 아마 이 모양을 보니까 그 러시아의 그 포세이돈이라는 거거든요. 포세이돈 저기 바다의 해신이죠. 그건 이제 무려 200만 톤짜리인 2메가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폭탄의 100배 내지 130배 정도? 100배 내지 130배 정도? 한번 상상을 해봐요. 100배. 포세이돈. 와. 130배. 물기둥이 오겠네.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130개가 날아갈 만한 그런 헤일이 덮쳐버린 웬만한 대도시가 전부 그냥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낼 도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중망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뢰 오면 진짜 이건 어디서 언제 올지 뭐. 그리고 이 기동이 굉장히 기형적이잖아요. 그냥 탄도탄이 아니고 기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목표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종국의 무기다, 궁극의 무기다 이렇게 불리고 네. 사실 포세이돈보다 지금 헤일이 뭐 위력이야 훨씬 더 작지만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해일을 쏜다든가 폭발시킨다 이러면은 엄청난 위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6.25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주한미군의 전투 수행을 위해서는 오키나와나 후텐마나 이런 후방 기지에서 군수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잠수함을 이용해 가지고 해일 같은 거를 폭발시킨다 이러면은 군수 보급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해군력이 그 수상 전력이 한 470척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 쓸모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수함 한 척 건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엄청 들거든요. 그런 경제력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저비용 첨단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잠수함을 개조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그 이후에 만들겠다는 건데 그걸 2025년까지 만들겠다가 지금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연도는 어려울지 몰라도 언젠가는 되겠는데 도전하겠다는 상당히 거잖아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적어도 이거에 어쨌든 핵미사일이 발사가 가능하다면 그렇죠. 10개 발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라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우리한테까지 들어온다면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의혹이 있었고 결국은 핵이 완성이 됐고 비핵화는 우리가 사실상 실패한 거다 이렇게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핵을 뭐 남쪽이든 또 워싱턴이든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갖춰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이런 걸 우리가 뭐 패트리엇이다 뭐 아이언돔이다 해가지고 막아볼까 했는데 네. 이제는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은밀하게 한 번 더 다른 방식으로 네. 전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당면한 위기입니다. 저는 최 소장님 이게 지금 핵추진 잠수함은 지금 현재로서 저는 긴장감은 조금 덜한데 어쨌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어마어마한 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전술핵을 탑재만 해도 그게 뭐 띠뚱거리든 어떻게 하든 뭐 2, 3일 걸려가지고 우리 연안에 와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죠. 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남북의 강철 부대들, 진짜 사나이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아주 특수전 부대원들을 모시겠습니다. 눈까지 해야 되고 빛나네 빛나. 안 되면 대결하라.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비역대위 최영재.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10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했고 특수전사령부와 707 특수임무단, 11 공수특전여단, 13 특수임무단 국가대테러 훈련센터에서 교관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반결!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가정을 입증한다. 707 대테러 특수임무단 예비역 중사 이주용. (707) 대테러 특수임무단에서 4년 6개월 복무를 했고 특수전사령부 직할 특수부대로 대테러 임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필승! 불가능은 없다. 해군 특수전단 예비역하사 윤종진.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전 군 통틀어 6해공 임무를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멋있게 살고 가볍게 죽자. 국군정문 사무특임대 이동규. 아니 근데 이동규 씨를 왜 경례 구호가 없어요? 기밀 상황입니다. 저희 정무사는 혹독한 훈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특수 임무를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자, 이어서 고조 우리가 최고디요. 북한군 입장하라. 간부님들이. 조선인민군 제586부대 경신의 상사 최정호입니다. 무력으로 남조선을 통일하자. 무력으로 남조선을 통일하자. 무력으로 남조선을 통일하자. 전 북한 보위부 상위 이철원입니다. 장미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1폭풍군단 87 경보병예단 직속 상급병사 리우길. 일단 지금 자 이훈 교수님 계셨던 부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폭풍군단이라고 이게 1968년도 아시다시피 김신조 부대가 들어왔다가 대부분 실패하고 갔는데 북한에서 그 부대를 모체로 해가지고 특수 8군단이라고 해서 1969년도에 경보병 여단 그리고 항공육전대 그다음에 저격여단 통합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게 94년도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가 11폭풍군단이라고 하고 외국 수반들한테 저 부대면 조국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웅글님이 계셨던 폭풍군단이 저희 707 특수무단이 창설된 계기와도 좀 연관이 있네요. 김신조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이후로 대테러 작전이나 아니면은 그 특전사에 또 정예 용원들을 모아서 707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계기가 됐었거든요. 원인을 제공한 원인입니다. 군복을 오랜만에 입으니까 이게 참 어색하네요. 이거 딱 무슨 북한에 덜어 넘어간 기분이고. 아니 경찰 쪽이잖아요 보위부는. 네, 저희는 앞에서 나가자 하면서 싸우는 부대는 아니고 굳이 비교하자면 저 정보사 쪽하고 조금 비슷한 쪽이죠. 정보. 거기도 군복 같은 게 있어요? 정복이나. 저희는 실내에서는 입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사복을 입고. 네, 그런 비슷한 거 입어요? 이건 아니고 굳이 비교하자면 사랑의 부시착에서 현빈이 입었던 군복. 똑같아요. 똑같아요. 현빈이 모자만 달라요. 보이구나. 이 특수부대 하면은 사실 우리가 보면 잠깐 보면 멋있는데 이 당사자들은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하고 있죠. 자, 남북한 특수부대의 훈련 모습 보시겠습니다. 와. 오. 우린 이제 이미 다 북한에서 저런 거는 뭐 우리 다 했으니까. 북한의 특수부대입니다. 우와. 서로 죽이는 건가요? 저렇게 차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차력인데? 진짜 차력 쏘네. 우와. 저거 실질적으로. 지금 시범 보이는 이 병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특수작전 대대.
지금 남북한의 이 특수부대 영상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체격들도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 이런 차력 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쇠사슬을 저렇게 맨몸으로 이렇게 끌어내고 저런 것들이 와, 그 긴 복무 기간 동안 저런 것들을 단련한다는 게 정말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보다 좀 요즘 잘 드시나 봐요. 몸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좀 체격이 커진 것 같다. 네, 생각보다. 예전에 이런 거 다 보셨죠? 군대에서. 네, 그건 기밀사항이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건 기밀사항이어서 말씀드리지 비밀이 많네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이 작년 내내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조금 많이 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무서운 감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작년 1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핵미사일 움직임만 총 42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역대급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린 적도 있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습 경보는 오전 8시 55분부터 3분간 울릉군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에 초대형 미사일까지 북한이 공개를 하면서 사실은 전쟁 직전, 국지전 직전까지 북한이 계속 이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건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사실 한반도를 지금 굉장히 둘러싸고 있죠. 네. 자, 최상호 기자님,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이면 굳이 밀덕이 아니더라도 군사력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통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 군사력을 비교하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그리고 북한은 25위로 평가를 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태상호 기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군사력을 비교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넣었는데 이 핵무기나 이제 비대칭 전력은 좀 제외를 하고 병사의 규모, 그 다음에 뭐 F-15나 F-35 같은 전투기들의 규모를 맞비교하거나 양쪽에 이제 기갑부대의 전력을 비교하거나 뭐 재래식 무기 등을 비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군사력을 측정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의외인 거는 우리나라가 뭐 6위 7위 하는 건 대한민국 군사력은 뛰어나니까 근데 북한이 의외로 생각보다 랭킹이 높아요. 18위, 뭐 25위. 안에 드는 거니까 랭킹이 상당히 높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비대칭 전력인 ICBM 미사일이나 SLBM 핵무기를 들어가면 사실은 이 군사력 비교는 그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천원 씨. 네. 아니, 이게 좀 뭐 순위에선 안 되네요, 북한이. 그렇죠. 순위에서는 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칭 전력, 비대칭 전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군인들 군복무 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20개월을 군복무합니다. 북한은 120개월을 군복무합니다. 네. 120개월이면 120개월이면 10년입니다. 10년을 군복무하기 때문에 그 짬밥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 짬밥에서 우려 나오는 거는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피지컬은 뭐 우리한테 안 되는 거고요. 어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한국군한테 피지컬은 아예 북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당연히 북한은 군사력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북한이? 예. 이유는? 왜냐하면 한국군이 5만이라 하면 북한군은 10만입니다. 2배입니다, 항상. 그리고 북한군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6년. 네, 이런 식으로 군사복무를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훈련을 하다 보면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력 강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열이 하나 될 정도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승전에서는 이기고 가지 않나. 그런데 10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길죠. 10년, 13년 염장목을 먹고 군사복무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자동보총도 뭐 전역 때 되면 보지 않고 타탕탕 쏴도 다 그냥 막힙니다. 보지 않고 타탕탕 쏴도 다 그냥 막힙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연한이 길고 세상에 10년을 거기다 박아놓으니. 그 1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길고 되게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숙달되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양보다 질 같거든요. 질이거든요. 그렇지. 3년, 4년 동안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그 장비와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이 돼야 되느냐.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염장을 먹다 보면 지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부대는 염장물을 먹어도 그런 특수부대는 또 다르죠. 북한에도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급 자체가 또 다르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신에 훈련이 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먹는 게
보다는 잠자는 게 우선일 정도로. 예. 지금 계속 이게 누가 세다 이 경쟁이 지금 치열한데요. 네. 이 한국군 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 그냥 월등하게 이 1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징병제 국가 중에 의무 복무 기간이 제일 긴 국가는 1등이 북한이에요. 북한. 저희 때는 재미난 게 있는 게 북한군하고 한국군하고 제식 동작 중에 다른 게 있어요. 뒤로 돌아를 반대로 돕니다. 왜 한국군은 뒤로 돌 때 어느 발이 움직입니까? 오른발이 움직입니다. 북한군은 어디가 움직입니까? 이거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영님과 최정훈님이. 네. 자, 저쪽으로 가서 서 주시죠. 네. 야, 이거 같이 서 있는 거 시간이 너무 오라니까 좀 그렇다. 보기가. 한쪽이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그냥 나도 뺏기면 좀 살이 있는데 이거 좀 뺑뺑하면 싶어서. 진짜 이 체력은 와 한국군 따라 못 가. 와. 차렷은 똑같죠? 네, 차렷 이겁니다. 차렷! 뒤로 돌아! 타워. 뒤로 돌아! 타워.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건 나중에 한번 이거 어떻게 좀 역사 아는 분에게 물어보시네요. 알고 계셨어요? 뒤로 들은 거? 반대로 들은 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하긴 지금 전 세계 하는 거에 반대로 돌고 있는. 그리고 또 다른 게 차렷하고 시옷이 다른. 차렷은 같은데 시옷이 다릅니다. 시옷? 예, 네. 시옷 하면 시옷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열중시옷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오른발이 약간 꺾이. 구부러집니다. 꺾어지죠. 요즘 노는 애들처럼 다리 하나 꺾는 거. 섰다 차렷하면. 한번 보여줘. 내가요. 열중. 그러니까 차렷은 이렇게 서 있다가 네. 힘들잖아요. 어렵지 않고. 차렷. 차렷하실 때 이렇게 차렷하고 서 있다가 쉬어다 이거 하나 꼽으면 돼요. 어머. 간단합니다. 이거 말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시옷한 상태에서 있다 차렷. 이렇게. 쉬어다. 이렇게. 쉬어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10명 있었는데 다 저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고 인민군 붙였어요. 네, 다 이러고 있길래 이게 일부러 저렇게 건들거리게 여기 몸 그런 겁니다. 시원하게. 북한군은 이래서 안 된다. 문제점. 뭐 그거야 먹을 게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뭐 더 따져볼 거 없죠. 이게 문제다. 먹을 게 문제입니다. 저도 식량량.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한 게 북한군이 쳐들어온다면 앞에다 삼겹살만 깔고 불판만 풀면 총 다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 정도요. 그 정도로 뭐. 근데 신빙성 있는 게 예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도 일지를 쓰잖아요 매일. 네. 쓸 때 거기에도 라면 얘기가 있어요. 라면을 하나 이제 시골에서 거기서 얻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땡땡 라면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 라면을 획득을 한 거죠. 획득을 가져온 건데 거기에 이제 쓴 거죠. 한국 와서 놀랐던 게 제일 처음 오는 게 국정원 딱 들어가서 합심 봤는데 거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데 저희랑 같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 장소는 다르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만 보이게 밥을 잘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똑같은 밥을 놓고 먹고 있다고. 북한군은 진짜 먹는 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북한군 염장배추, 염장무, 염장김치, 염장국, 밥 이거밖에 그냥 매일 바뀜이 없는데 여기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자유자재로 뭐 골고루 담을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맨날 미사일을 40몇 번이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쏠 거를 여기 밥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진심으로 싸우겠죠. 진짜. 강철부대 부대원들 중에서 혹시 복무 중에 북한군을 실제로 봤던 적이나 뭐 이런 적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어떻게요? 저희 UDT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 5도 NLL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다에 있는 38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UDT랑 해양 경찰이 그 NLL 부분에서 이제 합동 작전을 많이 해요. 실전도 많이 오고. 근데 그때 그 북한 여군 시체가 이제 떠내려왔었는데 바다로. 네. 딱 기억나는 거는 이제 눈에 두건이 시신이에요? 예. 뭐지? 예, 안 풀려 있었어요. 엄청 꽉 묶어가지고 그 떠내려오는 동안에도 절대 안 풀려 있었고요. 이게 뭐지? 시신이 훼손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예, 총살당한 자국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NLL을 저희 UDT가 나가는 이유는 해경이랑 같이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건들 수가 없어요. 뭐 중국 어부나 북한 어부들을 저희가 건들 수가 없고 타국의 군인들은 저희 해양 경찰들이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건데 실제 보기도 하세요? 그 중국 우선. 예, 실제로 이제 나가서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전쟁할 때 이런 느낌이었나. 배가 엄청나게 많아요. 배가 많아요. 중국 어선이요? 예. 그래서 이제 다가가려고 하면은 이제 배를 본인들이 붙여서 예, 뭐 대나무 창이나 무기들로 이제 저희가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살벌하네. 아 그런 일을 하셨구나. 예. UDT가 그런 일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뉴스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우리 마스터님은? 저는 훈련은 아니고 작전 중에 만난 적이 있는데 판문점에서도 만났었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러웠어요. 부드럽고 되게 수척해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적개심이 들거나 그런 수준에까지는 아니었어요. 마주쳤지만. 아니 그럼 이 반대로 북한에서는 좀 우리 군을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만난 적도 있나요? 저는 뭐 군은 아니지만 예, 한국 사람 만났죠. 어디서? 제가 원산 항보위부에 있을 때 2007년도하고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접시사사 명칭을 가지고 식량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원산항으로. 네, 원산항으로. 그때 이제 한국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은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노코멘트 대답을 못해요.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되게 그때 감정이 이상했던 게 야 이거 한민족이라고 했더니 언어가 통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죠. 자연스러운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봤고 한국은 못 산다는데 진짜 못 사는지 그게 영상으로 나오는 게 실제 맞는지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실제 한국 사람한테 듣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요? 임혁 씨는 그 특수부대에 있던 지역이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지역을 모릅니다. 저희는 뭐 군대를 간다고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돌격대를 간다고 이제 데리고 갔던 케이스고. 돌격대 일하는 데 가는 줄 알고 갔다가. 그래서 한영 사업도 없이 그냥 이제 온송평양 열차를 탔는데 그때부터 안대를 띄웠고 바깥을 아예 못 보게 했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부대에 도착해서 안대를 꼭 꼈고 저희는요. 여기 이제 특수부대 분들 못지않게 저희도 훈련이 되게 강합니다. 하루 한 4시간 정도의 잠을 재우고 이제 그 나머지는 계속 훈련 교육이 계속 반복되는 거였지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잠수였습니다. 아, 잠수. 잠수 훈련. 네. 물론 공기통을 주고 이제 가긴 하는데 일반 사람이 5m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5m를 네. 저는 네, 그렇게 이하로 할당량도 들어가본 적이 없어서. 어렵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도 물 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5m 들어가서 뭐 숨이 안 쉬죠? 예, 호흡곤란이 옵니다. 예, 예. 워낙 우역다짐으로 또 훈련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될 때까지 이제 하는데 저는 다행히 뭐 그래도 3개월이 좀 넘는 훈련 과정에서 이제 실신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온 케이스다 보니까 좀 살지 않았나. 아니면 뭐 거기서 몇 년씩 더 했으면 버텨냈겠죠. 살 운명이면 버텨냈을 거고 못 살 운명이. 그러니까 운동선수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 출신들 많이 끌려갔던 것 같아요. 여자들 많았어요? 저희는 여자 남자 이렇게 좀 혼합되어 있었고 저희가 번호에다가 이제 암호 명칭을 이제 이름을 못 부르겠습니다. 네, 암호 명칭.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한 것도 25 제가 25번이었고요. 25 장미 보고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인사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동규 씨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몇 가지? 대부분이 근데 거의 다 비슷한 면이 있는데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좀 여기도 뭐 모든 거에 있어서 두 부대가 되게 비슷해요. 만약에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하면
병력 수는 약 1,6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북의 정찰총국 병력이. 정찰총국이 노동당 산하의 대남 공작을 하던 부서들하고 그리고 이 북한군의 이 대남 공작을 하던 부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정찰총국입니다. 그러니까 딱 국군정보사령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양성이 될 때 밀봉 교육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발각이 됐을 때 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교관의 이름도 사실 알려지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든지 학생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두 분이 되게 비슷하고 이 폭풍군단하고 707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요. 뭐 나오면 해병대랑 UDT랑 바다에 너무 강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강합니까 그렇게? 뭐 SSU가 없다는 전제하에 완전 SSU.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UDT 요원이 되려면은 수료 조건에 이제 맨몸으로 11m에서 12m를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요. 맨몸으로요? 맨몸으로. 근데 UDT는 뭐 당연히 잠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전원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이병용님이 5m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네, 5m는 진짜 5m만 들어가도 귀 고압이 장난 아닙니다. 이퀄라이징을 한두 번은 해야 되거든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안 해보니. 네, 근데 5m는 사실 좀 얕은 거고 저희 기준에는 저희는 11m, 10m 이상이고 제가 있을 때는 저는 18m. 와, 18m요? 18m 들어가서 장비 없이요? 아무도 없이 그냥? 그냥 장비 오리발만 없이. 차고 18m 스킨을 꽂아서 모래를 짚고 올라와야지만 그 모래를 보여주면 이제 근데 그 정도 하려면 폐활량을 보통 한 2분 이상은 참아야 됩니다. 2분이요? 네. 그래서 들어가려면 저도 해쪽 쪽 군대 있을 때 저도 5분 정도 예? 5분 정도 참고 5분 참는다고요? 지금은 한 3분 정도 3분도 지금 3분도 힘든데. 와, 나는 5분 동안 2분 말 참는 것도 못해. 궁금한 게 이제 수중에서는 사실은 호흡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할 수 없죠. 그때는 어떻게 이제 산소를 혈관에 근데 이게 아마 해보신 여기 친구들은 알겠지만 3분 정도 넘어가면 2분 정도 넘어가면 모든 이게 우리가 그냥 코하고 입에서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호흡을 다 합니다. 피부로. 어떻게? 그리고 그 수중에 있는 산소를 조금씩 먹어야 돼요. 물을 그래서 물을 계속 먹으면서 드시는구나. 물을 먹으면서 호흡을 좀 더. 와. UDT가 수중 훈련을 하는 이유가 적진을 침투할 때 해상 침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교재에 딱 적혀 있는 수중 5m로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하고. 예. 수료하기 위한 기준에는 이제 30m 이상, 100피트라고 하죠. 30m? 예, 바다는 이제 단위가 다르니까 100피트를 들어갔다 나와야 이제 UDT 요원이 될 수 있는. 정보사도 이런 거 훈련해요? 물에 들어가서 하는 거? 이것도 완전이랑. 그러니까 작은 풀 같은 게 있었네요. 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있었네요. 거기도 물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것도 훈련하고 그러네. 네, 물이랑 안 친하진 않습니다. 이게 군대 생활하다 보면 위험한 거 많죠.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혹한기 훈련 때는 어떻게 보면 특수 부대원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좀?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혹한기 훈련할 때 온도계라고 하나요? 예. 그게 깨졌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도계가 다음 날 강원도에서 혹한기 훈련을 했었는데 예, 추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때 그 군화가 눈에 젖었다가 얼었다가 젖었다가 얼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숭아뼈 군화가 닿는 복숭아뼈 쪽 살이 다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이제 군인들은 많이 할 텐데 봉화지겸? 네, 봉화지겸이라고 봉화지겸? 네, 걸려가지고 아니 그거 잘못하면 절단 사고까지 있는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거.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그쪽 지역에서 훈련을 해요. 네. 전쟁 시나 유사 시에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북한 지형과 최대한 비슷한 기온 지형에서 훈련을 해야지만 실전에 가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운 곳을 찾아가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침투행군이라고 해서 훈련하기 전에 한 4, 50km를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4, 50km. 그러면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눈이 다 들어가니까 얘기했던 대로 군화에 들어가고 바지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상 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기왕증으로 해서 조금만 추워도 이제 피부 혈액이 이제 다 순환이 안 되고. 아 근데 말씀은 알겠는데 북쪽에서 보면 최고 따뜻한 지역.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한쪽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강원도가 북한에서는 제일 따뜻한 곳이고 감과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곳은 강원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나 항해도 사람들. 근데 우리가 훈련하는 거는 오히려 함남도에서 저희는 리온인데 거기서 또 양강도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영하 평균 35도입니다. 아까 수온 15도 깨지는 거 가지고 영하 30도, 35도에서 잽도 없지. 그 침을 뱉으면 침이 떨어지는 속도로 바로 얼어버리는 이런 데서 진짜 참혹하고 들어가. 소변을 볼 때 소변을 보면 바로 고드름이 됩니다. 이제 40도면 이렇게 쭉쭉 있었어. 아니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소변을 보면 이게 쭉 따라 올라 얼어붙을 정도는 아니고 밑으로 되게 이 정도까지는 고드름이 됩니다. 아 밑에 떨어질 때. 네, 떨어지면서 고드름이 이렇게 이 정도로 춥거든요. 북한에서는 동상 입은 그러니까 하선사를 저거는 왕따입니다, 왕따. 왜 왕따를 안 하면 자기가 몸 관리를 자기가 못해서 저거 동상이 왔다 이러거든. 그 동상만 오면 조금만 이까지 쏘고 올라가면 다리 자르면 끝입니다. 이게 동상 걸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윤종신 씨. 네. 막 밤새면서 훈련하고 막 이런 것도 해요, 진짜? 예. 저희 UDT에서도 유명한 지옥주라는 훈련이 있는데 지옥 훈련 주간. 네. 5일 동안 이제 잠도 안 자고 교관님들이 당직을 서가면서 교육생들 잠을 못 자게 5일간. 네. 저 같은 경우는 지옥주가 통째로 이제 잠을 안 자는 5일간 잠을 안 자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10분도 안 자요? 네. 잠을 절대 안 재워요. 잠이 그냥 오지 않나요? 계속 움직여요. 머리 위에 IBS라는 고무보트 올려놓고 잠 못 자게 하고 졸면은 뭐 바닷물에 입수하고 와. 뭐 이런 거나. 인간이 그게 돼요? 5일 동안 안 자는데?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기억이 없어요. 지옥주가. 네. 제 동기 중에 한 명 기억나는 게 이제 보트를 IBS를 저어서 선착순을 하는데 거기서 1등 빼고는 전부 다 바닷물 입수예요. 근데 그게 3월이나 4월 정도 되니까 굉장히 춥거든요. 네. 근데 제 동기생이 바다에서 보트를 저으면서 야 저기 오르막이니까 더 세게 저. 바다에서. 바다에서. 오르막이 있잖아요. 오르막이. 차라도 착시가 일어나서 정신이 나갔구나. 그 정도로. 4일 5일 안 자면. 착시한.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 힘들면 국방 헬프콜 이런 데 전화 안 하나요? 못하죠. 네. 본인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전화하기도 좀 쑥스럽죠. 아 그렇지. 최영재 마스터는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보셨죠? 훈련하다가. 저는 여러 번 저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고공강화 전담 팀장으로 이제 있을 때 몇 번 뛰셨어요? 저는 330번. 330번이요? 네. 장교들 중에는 제일 많이 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뭐 많이 뛸 때 4번씩, 5-5번씩 뛰기도 하고. 그 정도 뛰면 위험한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컨디션이. 항상 뭐 300번 뛰지만 항상 긴장은 돼요. 근데 긴장이 돼서 꿈이 안 좋으면 팀원들은 안 뛰게 해요. 꿈이 안 좋은 사람은. 저희가 뛰었을 때 당연히 작전을 하려면 총도 가져가야 돼요. 탄약도 가져가야 돼요. 이 군장을 가져가야 돼요. 무겁다. 무거워요. 이거를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발 밑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무게 추 역할 때문에 형을 공중에서 잃은 거죠.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돌아버리는 거죠, 계속. 너무 빠르게. 시속 한 200km 떨어지고. 예? 시속 200km 정도로 자유낙하. 그 상태에서 생각은 이걸 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펴버리면 꼬일 것 같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한 줄이. 보니까. 그러면 꼬여버리면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하면서 공중에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 생각하다가 참다 보니까 이게 회전이 너무 심해지니까 앞면에 이 눈알이 나오더라고요. 눈이요? 압력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참았는데 그 다음에 안면이 이제 터지는 게 느껴지니까 실핏줄이 그러면서 이제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그냥 차라리 죽더라도 피자 그래서 폈는데 다행히 이제 꼬이는 게 몸에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그날 이제 생일 파티를 했죠. 이제. 다시 태어난 다시 태어난 날에 와. 그러고 나서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또 뛰고 뛰셨어요? 또 나간다고요? 했는데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니까. 아 맞아. 위기 겪으면 그거 네.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근데 빠른 시일. 그때 주마등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고 저는 이제 레펠 아까 영상에서 건물 이제 뭐 5층에서 3층으로 진입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 훈련을 하다가 이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떨어져 버려서 네, 그냥 그 5층에서 이제 낙하를 했는데 그 1층 이렇게 튀어나온 그 있잖아요. 비 막는 네. 거기에 이제 퍽 떨어졌는데 약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벽이라고 치면 상반신이 이렇게 걸리면서 상반신이 이렇게 걸리면서 아예 부딪혀서 이제 줄을 잡고 이제 일어나서 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몸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반신 밑으로 아예 감각이 없고 근데 약간 그때 느낌이 그냥 뭐지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20분 정도 동안 계속 이제 아예 힘이 안 들어가요. 신경 눌린 거죠. 네, 그래서 근데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발가락부터 조금씩 이제 네, 이제 그런 경험. 골절은 안 생겼고? 골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근육으로 뒤엎여서 그런 거지. 순간적으로. 7, 8m 날아가 봤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기침도 못하고 뭐도 못해요. 근데 저분은 훈련이 된 몸인 거야.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 신체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유통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자신의 신체에 쓸 수 있는 거를 막 극한으로 다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들고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 몸들이 아파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그러면 얼굴도 금방 좀 못생겨지고 그러나요? 얼굴은 대부분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못생긴 걸로. 타고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에 몸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